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나리자가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그 미술 설명을 할 때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이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원근법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원근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원근법이고 하나는 대기원근법이라 그래가지고, 이 대기 또는 공기원근법인데, 이 공기원근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작게 흐릿하게 보인다,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멀리 있던 뒤에 있던 그림 크기가 그 구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작게 그리고, 작게 그렸다 하더라도 명백히 그려가지고 저게 누군지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자연을 그대로 살렸고, 그 다음에 이 모나리자의 얼굴 윤곽을 가만히 보면 다른 모든 화가들은 윤곽을 그림으로 그냥 그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 그림을 잘 보면 얼굴의 흰색 부분과 머리카락의 까만색 부분이 자연스럽게 부딪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윤곽이 되었지, 이거를 연필로 우리 얼굴 그리듯이 그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다빈치의 그 천재성인데, 일종의 스푸마토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면과 면이, 선이라는 것은 면과 면의 접촉에서 보이는 거지 선 자체가 있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밝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법을 썼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료에서 이 그림을, 이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밑에는 연도표십니다. 예수 탄생하신 제로 원년에서부터 200년, 400년, 600년, 그 다음에 1800년, 2000년까지 오는데, 종축은 1인당 GNP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1인당 GNP가 일테면 뭐 500불이 채 안 됐다고 보고, 1800년대까지 GNP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우리한테 암시를 주는 겁니다. 1800년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영웅이 역사를 움직여갔다, 이게 영웅사관이고, 아니야, 많은 민중들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였다, 이게 이제 민중사관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이 역사를 바꾼다, 종교가 바꾼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원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역사를 바꾼다 그러는데, 피터 드러커는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식이 역사를 어떻게 변동시켰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의미가 달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표를 유념하시고 한 번 더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피터 드러커는 우리가 경영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세미나가 문사철예가 되는데, 문사철예, 경영과 문사철예, 그러니까 드러커는 어떤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CEO 각자 같으면 각자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틀렸든 좋든 뭐 그건 관계없죠. 드러커는 역사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드러커는 역사라는 관점, 역사학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보고요. 그렇게 해서 드러커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역사의 구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역사와는 다르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맺는 말의 제안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러커가 처음 쓴 논문이 프리드리히 율리우스 스탈 보수주의적 국가 이론과 역사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역사는 발전한다고 보지만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관점에서는 역사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다시 그 천국으로 가는 것 이외에 그 짧은 기간 지상에 와 있는 것이 역사는 변한다고 보지 않고요. 심지어 볼테르 같은 사람은 역사는 퇴보한다고 봅니다. 역사 발전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이 좋았어. 공자도 퇴보적 역사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나라의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온고지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이 더 좋았으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만 시절이 좋았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더 좋았어. 당군 시대가 더 좋았어. 이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그 시절이 좋았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 다 전전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드러크는 역사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부터 처음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에 다닐 때,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미국사, 경제사, 철학, 종교 등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학회 회장은 피터 드러크를 미국 사회의 1급 철학자다. 알프레드 챈들러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기업사가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러크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한 인물이다. 역사 감각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했는데 찰스 핸디라고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 영국의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 역사가다. 이렇게 분명히 이 데피니션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주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아랍 말로는 위험, 그 자체가 위험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면 아랍어로는 위험이라는 것을 드러크는 역사적으로 알고 그거를 서양 역사에다가 적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러크 책을 읽으면 많은 역사적인 그 상황을 집어넣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찰스 핸드는 피터 드러크는 사회 역사가다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드러크라고 하는 헤르몬 지모는 드러크는 경영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 혹은 역사가라고 여기십니까? 이제 드러크에게 물었대요. 그렇더니 드러크는 나는 역사 저술가이지요라고 말을 했다고 어디다가 지금 증명을 그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 철학자라는 것은 역사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역사 발달은 종교다, 문화다 또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피터 드러크는 그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역사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사관, 전쟁사관, 개인사관, 순환사관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또는 유일신 기준으로 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죠.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끝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관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사관, 태보사관, 역사 발전은 물질적이다, 아니다, 관념적이다 해서 행위상학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놀드 토인비 같은 사람은 도전과 응전사관, 관념력 사관 혹은 유심사관이 있고요. 유물사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관 얘기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걸 한번 경영과 역사라는 차원에서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러크의 역사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역사로 잡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건 한 10만 년, 지구가 태어난 건 한 45억 년,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거는 한 10,000 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볼 수 없다라는 게 야콥 브루하르크트의 생각입니다. 이게 드러크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언제 끝나는 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종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도 종말관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할 프란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람도 역사의 종말론을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도 일종의 그 역사의 종말관이고요. 그러니까 드러크는 역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났다라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내릴 수가 없다. 그 순간순간 발전하고 진화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피터 드러크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 현대 역사의 아버지를 두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제 베네딕트 크로체하고 콜링우드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왜 서구가 자유와 평등을 추구했는데 그 자유 평등을 다 팽개치고 나치한테 손을 들고 나치를 옹호했느냐, 파시즘을 옹호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베네딕트 크로체가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드러크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유와 평등을 모두 팽개치고 전체주의 국가인 히틀러에게 손을 들었느냐? 그거는 결국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드러크는 역사관을 그런 거를 가지고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크의 근 70년 되는 지적 편력에 있어서 경영학은 뒷부분이지 앞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러크는 새로운 인간 모델은 무엇인가?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은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인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전체 국민은 김일성의 교를 믿는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나와서 경제인 모델을 만들어냈을 때는 경제인이 이 사회에서는 최고의 덕목을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을 만든 거고요. 공자, 노자도 그 당시에는 새로운 인간을 만들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은 어떤 모델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터 드러크는 학문적으로 후계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내 후계자가 있고 나의 학문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도구마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이룩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보다는 누군가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학문 분야에서 나왔어도 뒤집어라. 경영학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이 발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크의 지식 역사관은 1993년에 그러니까 84살에 지식에 대한 파라다임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래부터 1800년대까지 사람들이 못 살았던 사람들이 산업혁명 때에서부터 지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식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좀 미리 땡겨서 결론을 내면 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과거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러니까 내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스트들은 지식이라는 것은 나를 훌륭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크는 지식은 결과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 없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다 각자 조직에서 최고의 그 자리에 계시지만은 종업원들이 선한 의도로 했는데 나쁜 결과가 나왔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선한 의미로 했는데 좋은 의도로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크는 결과가 중요하고 지식이라는 것이 결과에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 외부의 생산성이 높아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류가 진정한 의미의 물질적 소비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이 얘기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드러크는 역사라는 것은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란한 기간은 변화 기간이고 그 변화 기간이 이제 일종의 단절의 시간이고 그런 단절 변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이 연속적인 상태가 진행이 되고 그 연속적인 상태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에 샤워 안 하면 때가 묻듯이 그 타성이 굳고 그 타성 때문에 그 사회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을 때에 그때 단절 현상과 혼란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 단절 혼란 현상 때 혁명처럼 과거 것을 무조건 뒤집어 버리면 인류가 가진 모든 재산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이 단절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관점은 드러크가 본 그 지식의 의미와 역할의 변화가 뭐냐라는 관점에서 이 접근한 역사학자들은요, 알렉시스 토크빌,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이고 딜타이, 크로체, 콜링우드 등이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은 역사학자로서 중요한 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딜타이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드러크는 역사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그 공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죽은 뒤에 제자들이 펴낸 편찬서와 해설서들의 비로소 그 역사 철학이 갖는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말은 드러크와 역사를 이렇게 관련 짓는 분들이 좀 미약합니다. 그러나 드러크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오늘 오신 분들이 경영학자, CEO로서 역사관을 바탕으로 경영을 하신다고 보면 드러크 역사관에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크의 역사가는 후학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또 좀 많이 계시고요.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고 하는 역사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진정한 보물은 그 자신이 저지른 수천 년 동안 한돌 한돌 쌓아 올린 석탑과 같은 실수라는 보물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실수가 가장 큰 보물이죠. 아주 유명한 투자자한테 어떻게 그렇게 투자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실수를 했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계속 투자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겠죠. 과거와 단절하고 다시 해보려는 욕심은 인간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다시 오랑우탕처럼 되는 실수를 되풀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남기고 생각을 남기고 이런 모임을 갖는 것은 끊임없이 그 실수를 줄이자는 것이고 그 과거의 실수에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60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연속성은 인간이 누릴 특권들 가운데 하나이다. 고맙게도 그것이 바로 인간과 짐승을 구분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혁명 때 모든 것을 뒤집었죠. 신부 수녀 주교 한 5만 명 죽여버렸고요. 법관 귀족들 뭐 한 5만 명 죽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 거의 한 10만 명 정도를 없애버렸다 그래요. 그것이 다 프랑스의 지식 자산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혁명이 끝난 후에 이 혁명가들이 없앤 감옥, 법원 다 다시 되돌렸죠. 그러니까 좌파는 파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걸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쓴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드러크는 역사라는 것은 연속과 변화, 연속과 변화로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그 측면에서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러크는 이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옛날에 이것을 주장할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결국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겼고 자유주의가 전제주의를 이겼고 자유자본주의가 전제적 공산주의를 이겼고 이제는 영원히 자유자본주의가 지루하게 진행될 것이다. 마치 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의미 없는 것을 보듯이 그런 것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자유자본주의도 거기에서 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드러크의 시각입니다. 드러크의 그 역사관 중에서 그러면 언제 역사가 변화하느냐? 단절의 시대가 언제며 전환의 시대는 언젠가? 전환과 단절의 시대는 한 50년에서 70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년, 70년쯤이 단절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단절 현상 이전에 났던 사람과 단절 현상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오늘날이 일종의 단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조선시대 초기에 살던 사람이 이 500년 후인 조선 말에 농사를 지으러 다시 태어나면 농사 짓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말기에 태어난 사람이 20세기 초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다시 태어나면 농사 못 짓습니다. 단절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손자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를 못 알아들을 시대가 되면 이건 단절 현상 시대가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시대, 저희 시대만 해도 주판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요즘 뭐 문제가 됩니다만 아이들이 하도 컴퓨터 게임을 해가지고 글을 잘 못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 단절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할 무렵이면 칠판이라는 것이 언제나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 거의 뭐 칠판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어 간다고요. 자, 이런 시대를 전환기 혹은 역사의 경계, 그 역사의 경계를 지나면 전혀 다른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사이에 브렌네르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렌네르 패스라는 것은 그냥 보기에는 참 평범한데 그 브렌네르 패스를 지나고 나면 유럽이 노르딕이 되고 브렌네르 패스 지나기 전에는 지중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을 놓고 어디가 지중해권이고 어디가 북극권이냐라고 나눌 때 그 디바이드를 그 지형적인 디바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형적인 디바이드가 브렌네르 패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브렌네르 패스에서 이 나치의 그 히틀러하고 무솔리니하고 거기서 회담을 합니다. 2차 대전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경영학에다가 넣어가지고 경영학적인 차원에서 브렌네르 패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걸 이제 단절의 시대, 역사의 전환 시대, 그 역사의 경계 시대라고 이제 히스토리컬 디바이드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제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이건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사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인간의 행동 비헤이비어는 개성, 타고난 요 B가 아니고 P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조금 바뀌네. 요 부분이 B가 아니고 P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타고난 개성과 둘러싸이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시대가 지금 소고기 파동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시대가 지금 아직도 민주화 시대에 오는 그 데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데모의 영향을 받아서 투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민주 투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데모에 전혀 관계없이 자기 일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제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유관순 누나처럼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일제 시대에도 그 시대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것은 아까 그 도표에서 보면 그 상황에 적응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힘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적응할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지프 브라더톤이라는 그 섬유 사업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부귀는 재산이 많은 데 있지 않고 욕심이 적은 데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적응해서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찰스 디킨스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원을 벌어서 900원 소비하면 행복하고 1,000원 벌어서 1,100원을 소비하면 불행하다.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조금 그 부족한 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카이아 다이치라는 일본의 그 미래학자로 쳐지기도 하고 한때는 기획전 장관도 지냈는데 어떤 시대든지 부족한 것은 아껴 쓰고 많은 것은 많이 쓰고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 한때 우리는 물을 물같이 썼잖아요. 요즘은 물을 물같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은 왜 쇠고기를 금식을 시켰고 미국은 스테이크를 권장했느냐는 얘기죠. 미국은 넘쳐나는 것이 서부 시대에 그 넓은 초원에 소를 길렀기 때문에 스테이크가 넘쳐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쳐나는 그 스테이크는 양이 많이 먹도록 하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일본은 아시다시피 일본의 음식은 눈으로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음식이 적으니까 소식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인바이런먼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살아가도록 훈련도 시키지만은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관련 없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개고기 먹는 것을 외국 사람 보면 어색하지만은 미국 서양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선교하러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소고기 먹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일본에 있어서 소는 농사를 짓는 곳에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 소를 잡아먹었다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소,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소는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를 신성한 것으로 쳤다라는 것이 인도적인 시각인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인도 사람들이 소를 먹지 않겠죠. 그런데 물가쪽 천민들은 인도의 캐스터 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카이아 다이치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음식이 많을 때는 사실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음식이 부족한 시대는 추상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보는 관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무엘슨은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 수단 나누기 욕구인데 물질적 수단을 증가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자 그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뭐 은퇴했는데 지금보다 차를 줄여야지 욕심을 줄여서 체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러커적인 시각은 우리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 소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소비 수준을 자꾸 낮추고 체념을 하게 되면
결국은 굶주린다는 것이죠. 그 굶주리면 결국은 누군가를 이 굶주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를 찾게 되고 그 지도자는 불가피하게 전제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생산성을 향상하자는 겁니다. 그게 경영학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는 그 원재료가 많아져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원재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리가 없이 휴대폰 하는 것처럼 그 원재료는 적게 쓰고 생산성을 더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커적인 시각이고 그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천은 뭐냐?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역사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명쾌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양 역사 시대 구분은요,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눕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역사와 경영을 강의하고 있는데, 서양 역사하고 우리 역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서양에는 이런 중세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중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은 고대사가 있고 그다음에 왕조사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흔히 저놈은 봉건적이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봉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가 발달을 안 했고요. 그런데 이 드러커는 이런 시각으로 역사를 보지 않고 이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 역사가 이런 식으로 고대, 중세, 르네상스, 근대, 현대로 나누는 것은 이거는 연대기적으로 잘난 것이고 우리 인간이 살았는 것을 보면 예수가 태어난 해에서부터 1800년까지는 물질적 소비 수준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거는 하나의 기로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부터 두 번째 기로 보고 세 번째 기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자본과 노동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시대를 세 번째로 보자. 이런 식으로 그 드러커는 역사를 다시 구분했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커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산업혁명 이전 시대까지, 그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후반까지는 이를테면 이때는 이제 마르크스적인 시각입니다. 육체 노동으로 생산성을 높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프레드릭 테일러가 나타나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는 과학적 관리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박 대통령 시대 이래 이렇게 경제 성장한 것은 미국식 경영 방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미국식 경영 방식은 지금 미국식 경영 방식이 아니고 과학적 관리법이었습니다. 그 과학적 관리법이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창안한 것인데 그 프레드릭 테일러는 1차 대전 이 무렵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 어디로 전파되느냐? 1차 대전 때 미국 군대로 전파되고 유럽 군대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대통령, 군수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과학적 관리법, 군수 물자가 결국은 전쟁을 이기니까 하니까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고 다시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그 군비 생산에 그러니까 제가 예비군을 할 때 그 예비군 총 중에는요 카빈 M1 중에서 GM이 만든 것도 있고 IBM이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딱 터졌다. 모든 이 기업이 군수 물자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BM에서도 총 만들었고 GM에서도 총 만들었다고요. 그 총을 제가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IBM이나 GM이 총 만드는 적이 없다고요. 어떻게 해서 빨리 그렇게 만들 수 있었느냐?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작업을 분석하고 작업을 통합해가지고 조립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2차 대전 때의 그 기술이 우리나라 군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6.25를 통해가지고. 그럼 그 6.25를 끝나고 나서 군대의 장교들이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것이 미국식 경영이 들어오는 루트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지식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는 지식혁명이 일어났다는 그 현상을 역사에서 그 한 챕터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역사학자로서의 큰 공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중심으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나누었는데 드러커적 시각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러커를 하나의 별도의 역사학자로 취급해서 우리가 학교에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역사적 인식을 경영학자로서 역사적 인식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첫째, 지식이 주로 인간의 내부에 적용되어 자기 자신을 알고 인격을 연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산업혁명 이전 시대, 이건 하나의 시대로 보자 이 말입니다. 인간이 되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도를 닦아라, 죽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 일종의 체념의 시대죠. 그 다음에는 아니야, 우리가 지상에 나서 좀 잘 살 수 있어. 그 중세가 지나면서 기독교적인 사관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만들어내고 제임스 와트는 그 전기기관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독립혁명을 하고요. 미국에서 독립혁명을 할 때 우리 인간은 지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국가를 세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을 투자해서 생산성 향상하던 것이 거의 끝나가면서 프레데릭 테일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 기계를 들여서 생산성을 높이는 시대가 끝나면서 그럼 일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이제 노동 생산성 혁명입니다. 사실은 그 일하는 방법 바꿈으로써 생산성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사실 이 모임은 우리 홍승국 박사님이 강의를 하고 우리가 들어도 되고요. 또 교육 부분 같으면 한솔의 변 회장님 이야기가 들어도 되고 뭐 합니다만은 우선 막 세미나가 이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또 언제 이 끝나고 나면 또 각자 소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자기 하는 분야에 있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거는 과거에는 기계가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되는데 그 후에는 내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일하는 방법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순차적으로 하던 일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게 리엔지니어링이죠. 이런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심적인 힘은 뭐냐? 우리 육체였다고요. 건강한 몸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950년대부터 일을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계인 생각해 보십시오. 외계인 그림을 그렸거나 스필버그가 그린 외계인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첫째요,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외계인은 대체 귀가 작거나 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눈이 크다는 건 뭐냐 하면 정보를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계인은 코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머리만 크고 손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은 뭐 상상입니다. 머리를 생각을 하고 눈으로 보고 머리를 생각하고 작은 손으로 그 컴퓨터에 연결되어서 생각으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을 결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오늘 아침에 뉴스 들으니까 지금 뭐 예멘에 송유관 터진 것을 그 원격 장치로 터진 것이 스마트폰의 그 뭐 이 안테나로 했다, 뭐 결국 스마트폰까지 오는 그 기술이 이 원격 테러 장치까지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술과 기술이, 지식과 지식이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는 큰 기계 하나 가지고 오면 뭐 섬유 생산이 10배로 늘어나는 시대, 그 다음에 종업을 많이 쓰면 생산성이 늘어나는 시대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리면 고대에서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지식이 의미가 뭐였느냐? 지식은 인간의 내면에만 적용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수양과 체념의 도구였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생 알 수 없는 건 너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지나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 다음에 프라타고라스는 내가 무엇을 말해서 남을 설득시키느냐, 이 변호사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남한테 알리는 것이 소피스트들의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피스트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말하는 지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수업료 내고 나한테 들어. 대신에 너는 어디 가서 관료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아주 어디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죠. 프라타고라스의 생각과 공자의 생각과 굉장히 같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공자의 생각이고 프라타고라스의 생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서 너가 성숙한 인간이 되어라. 소크라테스와 노가 생각이 굉장히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라타고라스의 얘기가 문법이 되고 수사학이 되고 나중에 이제 삼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프라타고라스는 지식은 나를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다르지만은 무엇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와 프라타고라스는
실용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네가 참 지식 근로자다라고 하면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간의 내부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간 바깥에 적용되어서 무엇을 만드는 기술, 테크놀로지 원형입니다. 테크네라는 것은 수준이 낮은 장인이 자연을 가공하는 기술이지 그건 지식으로 안 쳤다 이 말입니다. 나는 늘 인간으로 안 본다고 했을 때 정말 인간이 아니까 나는 인간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실체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 인간의 내면에 적용되고 인간에 적용되는 것만 지식이라고 봤지 무엇을 만드는 것은 기술로 보면 지식을 안 쳤다라는 것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양에서는 어땠느냐 하면 노자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깨달았는 것. 도덕경 1장이 이렇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도는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이 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자는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입신양면하고 세속적으로 출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공자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편에는 논어의 자장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자가 일을 훌륭하게 해내려면 계속 배워야 하고, 이게 계속 학습 아닙니까? 평생 학습 아닙니까? 사이우적학. 배우는 자가 뛰어나면 관직에 나아가야 되고, 학이우적사. 그러니까 배운 공자의 제자가 3,000명쯤 됐다. 그리고 공자의 제자가 수없이 다른 나라에 가 있었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공자도 자신도 자기를 어디 관직에 팔아먹기 위해서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자도 노자도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 바깥으로는 적용이 안 되었다는 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입니다. 이와 같이 공자와 노자 사이에는 지식이 뭐냐,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남을 위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거기서는 다르지만은 지식은 실용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동서양이 같은 것이죠. 근데 또 공자 자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 자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지청학가. 선생님, 번지가 이제 공자한테 묻는 겁니다. 저 밭 가는 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청학가, 번지가 공자한테 농사일을 배우기를 청하자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농사 짓는 일은 늙은 농부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제 번지가 다시 채소밭 그러면 가꾸는 일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나는 늙은 원예사보다도 채소밭은 더 못한다. 그리고 이제 번지가 나가자 공자가 이런 말 합니다. 에이, 저 소인배구나. 나한테 농사 일을 배우러 묻다니. 그리고 그거 하는 말이 그 제자들한테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이 존경할 거고 윗사람이 의를 좋아하면 백성이 굴복할 거고 윗사람이 신뢰로 다루면 밑에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방의 백성이 자식을 포대기에 업고 배우러 올 텐데 농사를 가르칠 일이 필요하겠느냐. 사람 사는 데는 예와 의와 신이 중요하지 농사 짓는 일이 뭐 중요하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자가 나쁘다라거나 공자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지식의 의미가 뭐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에 양계초라든지 강유희 같은 사람은 나중에 프랑스에 유학 가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자, 공자, 맹자가 중국을 이렇게 못 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또 이제 시대가 또 달라져서 이제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소인의 일이 있고, 대인은 대인의 일이 있다. 그러니까 대인들은 예의 신만 따지면 되고 농사는 농사 전문가에게 맡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안 뒀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핵심은.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의 그 배병삼 교수라는 분이 아주 공자 전공하시는 분인데 야 공자 당대에
공자와 제자들이 이런 논의도 했구나 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공자는 제일 밑에 춘추 시대에 그 대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고 본 것이었고, 번지는 그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술이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자는 단순한 물질적 기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보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피터 드러크의 경영을 묻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피터 드러크가 규정한 경영의 정의, 곧 경영이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에 통합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공자와 번지는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공자가 경영과 직접 연결된다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공자는 물질적 소비 수준을 높이는 기술 분야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고대와 중세 시대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지식 보급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꼬마가 물가에 가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도 라틴어로 번역을 하지 않고 라틴어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사제들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의 벽에는 벽화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조지프 브라트톤과 찰스 디킨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체념하고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415년에 키릴의 주교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진시황이 분서경류를 실제로 얼마나 했는 거는 역사학자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분서경류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또 옛날 학교 다닐 때 좋은 참고서 있으면 친구들한테 야, 이 참고서 좋은 거 있다라기보다는 자기만 보려고 했던 뭐 그런 것도 그런 심리죠. 어떻게 보면 지도자는 백성들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통치하기 더 좋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800년대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물질적 행복의 발견을 정리를 하면, 종교는 지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행복은 내세에서 하느님과 함께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펴내면서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민정부를 수립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듣기는 굉장히 거북하지만, 가난한 자들이 무조건 부자들의 재산을 뺏어가면 사유재산이 보호가 안 되고, 그럼 누가 그 재산을 축적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빈자와 부자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보다 못 사는 나라가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빼앗아 먹는 거를 군인들이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국강병이죠. 한때 포스코가 이야기했던, 또는 그 다음에 제철보국이라든지 삼성에서 이야기했던 사업보국이라는 게 뭐냐? 국가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튼튼한 경제적인 밑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밑받침으로 국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국가 자체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좀 지나서 우리 인간은 평등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평등하려면 부의 평등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 피라미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장에 동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그게 공산혁명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산혁명한 결과로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없어졌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다. 역사적으로도 불완전하고 철학적으로도 불완전하다. 그렇게 해서 연속과 변화로 가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서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도록 바꿔야 되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들을 바꾸어서 일반적인 평등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와 피터 드러크의 업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해줬고, 그런 걸 따르는 기업가들이 여러분들이고, 그런 걸 막
조금 비켜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피터 드러커를 우리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그 당시에 노동조합과 워낙 충돌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박해를 받고 역사적으로 경영학사에서 테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 프레드릭 테일러를 칼 마르크스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 피터 드러커라고요. 이게 이제 드러커의 굉장히 큰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 존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지식이 자본과 결합이 된 겁니다. 그게 산업혁명이죠. 우리 사람이 일을 하거나 일을 시킬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를 써서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기기관을 만들자. 여러분들 전기기관의 단위가 뭡니까? 기관의 단위가 마력 아닙니까? 그럼 전기기관 하나가 이게 10마력이다 하는 건 뭘 뜻합니까? 이 기관 하나를 다루면 말 10마리가 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 250마력이라는 건 말 250이 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기계에다가 적용해서 말 250마리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산업혁명이다라는 것이죠. 요건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주역이 누구냐? 자본을 댄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생산성 증가는 누구의 몫일까요? 자본가의 몫 아니겠어요? 그 자본가의 몫을 칼 마르크스는 나중에 착취라고 본 겁니다. 왜? 프레드릭 테일러나 피터 드러커의 생각으로는 자본이 들어와서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지 종업원들 일하는 생산성은 높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연히 생산성 향상의 몫은 자본가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져가 버렸죠. 이제 요건 설명을 하고요. 그러나 당연하지만은 노동자들은 자본이 있었던 때나 없었던 때나 못 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없으면 기계를 못 돌리니까 기계 못 돌리면 생산성이 높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치 증가분은 노동의 가치다. 맞죠? 아무리 좋은 아이폰이 있다 하더라도 안 쓰면 어떡합니까? 쓰는 사람이 생산성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기계든지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간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노동가치선입니다. 그 노동이 증가한 가치를 자본가가 다 가져갔다. 그렇게 해서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해라. 이렇게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또 발자크라는 소설가는 큰 돈 뒤에는 범죄가 있다. 이게 진실이죠. 아닙니까? 큰 돈 뒤에는 범죄가 있다. 정말 진실이죠. 요즘 뭐 비자금 이야기니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의 축적이라는 것은 이건 범죄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그 노동자, 농민들, 프롤레타리아의 힘을 얻어서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었죠.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그것이 잘못이다,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지만은 그런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경계선에 칼 마르크스와 프레드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칼 마르크스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가장 칼 마르크스를 이해를 하고 마르크스를 있는 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피터 드러커입니다. 차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레드릭 테일러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합니다. 역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역사상 3대 천재인 뉴턴, 그 다음에 뉴턴, 다윈, 칼 마르크스를 역사적인 천재라고 친다면 마르크스는 빼고 프레드릭 테일러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는 잘 사는 사람을 그것에 빼앗아서 못 사는 사람에게 주자고 얘기했고 프레드릭 테일러는 못 사는 사람들을 잘 살게 하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두 분 사이의 이 얘기를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칼 마르크스가 1818년에 나서 1883년에 죽습니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경영 현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문학에서 경영을 만나다라는 책을 쓰는데 스크루지 시대에 칼 디킨스가 쓴 스크루지 시대의 은행이라고 하는 건 종업원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가 도이체 방크를 만들 때 종업원 10명이었습니다. 지금 도이체 방크 전 세계적으로 한 종업원이 10만 명 넘을 거예요. 요즘 신용조합도 100명쯤 될 겁니다. 그러면 2명, 100명, 마르크스를 가장 후원했던 사람이 엥겔스인데 엥겔스 공장이 맨체스터에 있었는데 제일 컸대요. 300명 정도였대요. 그때 사장과 관리자 하나, 나머지 290명이 전부 노동자들이었다고. 이거는 경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그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온 철학으로 사회를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르크스는 그 이전의 세상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 혁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드루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프레드릭 테일러가 나타났어. 그러면 일하는 방법을 바꾸자.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그러니까 경쟁하면 결국 큰 기업으로 자꾸 이렇게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럼 통합된 마지막 기업을 국유화해버리든지 통합된 마지막 기업을 노동자의 그 기업으로 만들어버리면 모두가 평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소외와 착취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주장을 무너뜨린 것이 뭐냐?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기계 생산성이 더 이상 정체되어 있을 때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된 가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혁명을 필요 없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직전에 대공황이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공산주의로 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도 위에서 공산주의가 됐고요. 이북도 마찬가지고요. 레닌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인들이 선동해서 무지한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사회주의 국가로 갖고 폭력으로 정권을 잡았지 진정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가 밑에서 혁명을 한 나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가 되면 마르크스적 시각을 가진 사람은 온 세계가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소외와 착취를 받던 프롤레타리아들이 뭉쳐서 데모를 해서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뭉쳐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자본주의가 그대로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높여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산혁명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프레드릭 테일러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관리법과 노동 생산성 혁명.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을 바꾸어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였고 자본주들이 그것은 노동자의 몫이다. 월급을 많이 준 것이죠. 1914년입니까? 그 당시에 헨리 포드가 그 직전에 하루 1달러 하던 것을 하루 5달러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헨리 포드가 어떤 걸 달성했느냐 하면 하루 5달러를 주니까 그러니까 하루 1달러 줄 때 디트로이트의 공장에 10,000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000명이 그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을 하니까 10,000명이 제때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놀고 그 다음 달 나오고 뭐 출퇴근이 막 복잡하니까 10,000명을 공장에 상시 채용하기 위해서 60,000명을 그 주변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러 해서 5달러로 올려주니까 10,000명이 매일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관리 비용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종업원 관리 비용 전체는 떨어지고 개인은 1달러에서 5달러 받으니까 개인도 좋고 회사도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높아지고 노무비는 낮아지고 이 얘기 되죠. 회사의 노무비는 낮아지고 개인의 임금은 높아졌던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은 임금은 높아졌지만 회사가 사용하는 종업원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월급은 높아지고 회사 인건비는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노동 생산성 혁명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현대자동차 다닐 때 현대건설에 있는 친구가 해외로 나갈 때 한 팀이 5명 나갔습니다. 우선 운전수 하나 데리고 가고 밥하는 사람 하나 데리고 나가고 통역하는 사람 데리고 나가고 그 다음에 텔렉스 치는 사람 나가고 자기 나가고 5명이 갔습니다. 요즘 몇 명 갑니까? 혼자 갑니다. 혼자 달랑달랑 가가지고 뭐 먹는 거 해결 다 하고 통역 다 하고 이메일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5명 몫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한 3명 몫을 가져가도 회사로서는 2사람의 몫이 남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그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테일러 시대는 생산성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고 1950년이 되어서 옥스퍼드에 겨우 이런 말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생산성이라는 말은 늦게 나왔지만은 프레드릭 테일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이 얘기를 드렸나요? 이거 한 15년 전에 카폰 300만 원 들었습니다. 지금 카폰과 같은 기능을 차이 하나 달라 그러면 아마 10만 원 하면 될 겁니다.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30배? 30배가 됩니까?
뭐 하여튼 50배, 100배 뭐 이렇게 늘어난 것이죠. 드러크는 제일 끝에 과학적 영농과 과학적 관리법은 인류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킨 진정한 의미의 영웅들이다. 우리가 인도라든지 중국에서 그 녹색혁명이 성공했던 것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공장에서 과학적 관리법이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향상한 것이 인간의 생활 수준을 높인 진정한 영웅이다. 이 말은 지도자의 정치적 역량의 중요성보다도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들의 역할을 더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드러크는 기업인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기업 정서를 기업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업인 스스로가 우리는 영웅들의 후예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인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야말로 위대한 사회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크는 1950년대부터 지식에 적용되는 시대라고 봤는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제 드러크는 그저 이렇다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육체 노동자의 시대, 육체 노동을 더 증가시키고 육체 노동하는 사람 수를 증가시키고 일하는 방법을 바꾸고 그것만으로도 한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데 머리를 쓰려면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데릭 테일러 시대의 1800 말에서 1900년 초에는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민 노동자고요. 그러니까 헨리포드 공장에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표준화하고 그 다음에 일을 분업화하고 일을 세분화해가지고 대화가 필요 없이 자기 맡은 일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통합해야 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해하는 정규적인 교육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 하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땡겨서 얘기하면 제2차 대전,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동남아로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출신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제대한 그 귀한 병들이 한 500만 전후가 되었는데 벌써 그때는 농업도 변해버렸고 공업도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이때 GI 빌 그러니까 영어로 제대 군인 후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농사 지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자영업을 할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많은 그 미국의 군인들이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군인들이 대학을 갔다라는 것이죠. 대학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초로 돈을 줘서 했던 것이 1944년에 GI 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대학 교육의 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드러크는 이제 지식 근로자들이 많이 양산되었기 때문에 이 지식 근로자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의 그 경쟁에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그 지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의미의 지식은 공자,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프라타고라스 시대의 것처럼 내면이 아니고 인간의 바깥에 드러난 실용적 지식이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식이어야 되고 요즘 기술을 가지고 고위공무원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시각으로 보면 기술자는 기술자지 그것으로 그 높은 공무원 신분으로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지식이 지식에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제 지식사회죠. 그러니까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을 어떻게 잘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다. 1950년대 60년대 경영이라는 거는 정경유착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이 경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한중석불 하는 게 달러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물건 사오면 돈 됐잖아요. 이거는 돈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돈을 나눠주는 게 경영입니다. 근데 지금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탤런트 있는 종업원들을 많이 거두어 와가지고 그 탤런트 있는 사람을 어떤 부서에 넣느냐에 따라가지고 그게 매니지먼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war for talent, 탤런트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경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산기술원장님 계시는데 참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LG가 삼성한테 좀 뒤졌다라고 하면 삼성이 LG의 인재보다도 삼성의 인재가 좀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뭐냐? 대기업에 있는 종업원들이 머리 수준과 중소기업에 있는 종업원이 머리 수준 아닙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은 쓰는 이유가 뭐냐? 우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쓰기에는 지식이 없는 일이고 외국 그 다음에 월급은 많이 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지식 수준은 낮대 몸으로 때우는 일이 지금 많고 지금 우리나라 종업원들은 대부분 지식은 가졌지만은 지식 가진 사람이 할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식의 역동성에 관한 이 변화를 드러내는 지식혁명이라고 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산업사회 직전까지 지식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깥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 지식이 바깥으로 적용해서 자본과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노동생산성 혁명이라는 건 뭐냐? 지식이 일하는 방식과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지식혁명이라는 건 뭐냐? 지식과 지식을 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 좋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제가 저 노키아 공장에 이 LG 임원들 모시고 2번 갔다 왔어요. 처음 한 10년 전에 갔을 때 그 사무실 보고 야 이런 사무실도 있나?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 그 10년부터 한 5년쯤 지나니까 삼성이 거의 따라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한 번 그 우리 김영기 부사장님이 갔다 오시고 나서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노키아에는 한국 사람이 방문하는 걸 이제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노키아가 삼성한테 또 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우위라는 것은 드러커적 시각으로 보면 과거의 지식이 역동성이 낮았을 때는 역사가 굉장히 느리게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의 역동성이 높아지면 지식이 빨리 진부화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누가 빨리 개발하느냐에 대해서 성패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비 하나를 갖다 놓고 몇 년 쓰던 것하고 사람들 데려놓고 몇 년 쓰던 시들이 지나고 지식의 역동성이 높아진 이런 지식혁명의 시대는 지식이 빨리 진부화되기 때문에 지식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의 혁명은 지식혁명이 바로 경영혁명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지식에 적용하는 세 번째 단계를 드러커는 지식혁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지식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 부분에 내려가면 지식혁명은 피를 흘리는 전쟁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토지와 자본이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죠. 그때 피를 흘렸습니다. 왜 귀족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귀족을 죽여라. 이게 로베스피에로의 공포 정치였거든요. 그때 피를 흘리는 혁명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제퍼슨이 미국 독립혁명을 할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피를 먹고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죽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 혁명 때도 피를 흘리는 경쟁이 있었다고요. 스트라이크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지식혁명은 피를 흘리는 경쟁이 없다고요. 파스테르가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과학자는 국경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과학자도 국경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정치계, 과학계에 가서 미국 그 나라로 귀화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은 뭐냐? 전 세계 유태인 중에 한 3천만 명 된다 그러죠. 300만 이스라엘 국민은 300만 원이고 2,700만 유태인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냐 유태인이냐는 그것은 좀 다른 얘기지만은 국민이냐 아니냐 하는 개념이 이제 별 의미가 없다고요. 폴란드 사람보다는 폴란드에 사는 미국 폴란드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그리스 사람 500만 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인들이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합해서 7천만 하지만은 해외에 사는 인구 얼마 될까요? 한 1,000만 조금 더 되죠.
우리나라처럼 조국에 돌아와야 된다든지 고향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드물다고요. 왜? 양반 의식 때문이기도 하고 농업사회적인 의식 때문이죠. 그러나 글로벌 사회가 되고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되면 내 지식을 가장 비싸게 사주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정경화 지금 줄리아드에서 삽니다. 그 사람 여기 와서 얘기 간혹 오겠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오지 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런던에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런던이 재미없으면 세상에 살만한 곳이 없다. 런던이 재미없으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런던은 가장 재미있는 도시고 뉴욕은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은 도시고 이런 식으로 갈 때 대한민국에 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은 없어지고 내 머리에 든 지식을 어디에서 활용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피를 흘리는 전쟁이 없는 조용한 혁명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남북 대치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조금 걷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지식이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만든 시기에는 사냥꾼, 목동 그리고 농부와 상인의 시대였다. 이때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요소였다. 그리고 지식이 자본과 결합한 시대는 임노동자의 시대였다. 임노동자라는 건 뭐냐? 농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부가 농토를 떠나서 내 몸뚱이를 가지고 먹고 사는 시대, 임금 노동자의 시대입니다. 이때는 자기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내보다도 생산성 더 높은 기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게 러다이트 무브먼트죠.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내 일자리를 뺏어간 게 누구냐? 기계다. 기계들을 쳐부수자.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도 왜 귀족들이 토지를 다 가지고 있나? 귀족들이 가진 토지를 우리한테 나누어도 그게 농민혁명이었고요. 왜 귀족과 상인들만 자본을 가지고 있나? 저 자본을 우리한테 착취한 것 아니냐? 돌려다오. 그게 이제 스트라이크고요. 또 미국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혁명도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영국에서 결정하느냐? 영국이 우리 낸 세금을 결정하려면 우리 대표를 인정해다오. 대표를 인정 못한다면 우리는 독립하겠다. 이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 작업과 결합한 시대를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자본과 노동 자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된 거죠. 우리가 컴퓨터가 들어올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컴퓨터가 들어오고 주판이 줄어들고 주판 가진 사람이 줄어들고 이 무렵에는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이 같이 중요했던 시대죠. 그 다음에는 1944년 제대 군인 원호법을 이 트루만 대통령 시절 끝에 만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었죠.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도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대학 설립을 자유화했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지만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는 5%만 대학이 갔는데 대학이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많은 대통령들이 대학을 늘려줬다고요. 부작용도 많지만은 그래서 대학 못 갈 사람을 다 대학 가게 했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양반되게 한 겁니다. 이재 교수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 과거라는 거는 양반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20세기 초에 1%밖에 안 된 겁니다. 1%만 과거 볼 수 있던 것을 모든 사람이 대학 가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고시를 보게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국은행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유학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갔다라는 것은 양반이 되는 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것은 내 자식은 양반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학을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85%가 대학을 가서 대학 간 사람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것은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것을 90% 80% 수출하듯이 대학에서 만든 우수한 사람 7, 80%를 해외로 내보내야죠. 해외로 내보낼 수 없는 먹통 인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국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든 우수한 인재는 해외로 글로벌하게 내보내고 그 우수한 인재가 하지 않아도 될 3D 업종의 일은 해외에서 데리고 와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나라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느냐, 다문화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지만 이벤츄얼리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다민족 국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들어오는 거를 막습니까? 더워서 문 열면요, 시원한 바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파리도 들어오고 모기도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막겠어요?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지만은 뭐 에이즈라든지 각종 그 과학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 탈리도마이드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작용 같은 거 우리가 다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터 드러크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철학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피터 드러크의 철학은 뭐냐? 인간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대군인 원업법이라는 이 법 하나가 지식혁명을 만들었다라고 컨셉을 그렇게 잡는 것이 그 보는 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크는 한국이 기업가 정신이 가장 높다. 이유가 뭐냐? 한국은 기업사회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사회의 그 기초가 전혀 없었다. 단지 교육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국은 나라를 키웠다. 그리고 주로 외국 유학을 많이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무원을 고시로 뽑아가지고 그 공무원들을 석사로 보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다가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그 IBM 자금, IMF 자금으로, IBRD 자금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30세 처음으로 미국 나갔습니다. 우리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외국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은 아직도 바깥 세상을 못 보고 있잖아요. 지도자라는 것이 그런 하나의 법을 만들었고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는 그 큰 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군인 원어법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이때부터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근로자들의 노동력의 중심이 되었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도구로 삼은 지식근로자는 지식을 다른 지식에 knowledge is being applied to knowledge itself. 그러니까 옛날에는 knowledge is being applied to man이었는데 이제는 knowledge가 applied to knowledge itself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식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경영혁명이다. 이때 이제 우리가 용어가 중요한데 이 매니지먼트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1987년까지 살았던 이 제임스 버나함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이 버나함이 쓴 경영혁명이라는 뭐냐 하면 사회가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한 1950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직업으로 고용한 사람은 농부 같은 거 빼놓고요. 직업으로 제일 많은 사람은 공무원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군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쯤 안 됐겠습니까? 지금은 직업을 가장 많이 보장하는 게 회사 아닐까요? 합해버리면 회사가 제일 많은 직업을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정부를 끄고 그 다음에 군대를 끄고 뭐 이래 나갈 겁니다. 1900년대 말만 해도 영국에서 제일 많이 그 직업을 보장해 준 것이 귀족들이 하인을 데리고 있는 것이 제일 큰 그 고용이었다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사회에서 제일 많아지고 경영자가 가장 중요한 그 지위가 된다고 해서 경영자 혁명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남이 이야기하는 경영자 혁명하고 드러크가 말하는 경영혁명은 다르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크가 중시하는 인간형은 지식근로자입니다. 이 지식근로자라는 건 뭐냐?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 생계를 해결하는 걸 지식근로자라 그럽니다. 대신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할 때는 그 지식인은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기자, 작가, 그 다음에 평론을 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남의 후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해설하지 않으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지식인이고 러시아 말로 인텔리겐치하고 영어로 인텔렉추얼 쓰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드러크가 말하는 지식근로자는 내 머리에 든 지식으로 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교사와 이런 비평가들도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과거에 보면 다 이 귀족들의 스폰서를 받았고 아담 스미스도 귀족의 스폰서를 다 받았죠. 그렇게 기생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기생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생하는 사회를 늘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런 역할이 있었고 드러크가 말하는 지식 근로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비판적인 인텔리겐지아는 다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차 대전 말경인 1920년대만 하더라도 귀족이나 성직자들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은 고등교육은 전혀 의미가 없었다. 드러크가 1909년생인데 피터 드러크도 김나지움 졸업하고 나서 대학 갈 생각을 전혀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섬유회사에 도제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야 너는 대학 졸업해가 대학 교수가 되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학 교수라는 것은 기생하는 그 사람입니다. 생산 인구가 아니죠. 그것이 제대 군인들로부터
이 대학 가는 이 제대군인 원호법이 생기면서부터 제대군인들한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지식 자체가 중요한 생산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역사학자들은 제대군인 원호법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것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드러커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를 공부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놓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커가 예언자적인 이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시했는데 드러커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이 얘기되죠. 다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알 때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드러커는 일찍 파악하고 그것이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트렌드인지 안 그러면 한풀 끊기고 말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말 잘 안 쓰죠. 한 2, 3년 전만 해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냐면 신시장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슈페트가 말한 그 혁신의 5가지 중에 하나 신시장이거든요.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블루오션 가는 것이 피를 흘리는 기존의 시장에서 신시장으로 가자는 건데 그 블루오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때 드러커는 죽고 난 후에지만 그건 패드다. 매니지먼트 패드다. 한마디 지나가고 나는 일이지만 곧 없어진다. 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나 이런 제대군인 원호법이 하나 딱 생기고 무조건 대학 가게 하고 그 등록금은 나라가 대주고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돈은 갚아라. 이런 시대가 하나의 시대를 바꿀 것이다라는 것은 드러커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커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통찰력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을 배우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꾸 되풀이합니다만은 지식 파라다임의 변화가 지식과 지식으로 결합이 될 때는 전쟁도 혁명도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남북이 지금 전쟁을 터주고 핵폭탄이 터진다고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남한을 사수하다가 남한의 5천만 명이 다 죽어야 되니까 일부라도 살아나서 뒷날을 도모해야 됩니까? 나치가 유태인을 죽일 때 그 도망간 유태인들을 남아있는 유태인들이 도망간 유태인들을 굉장히 욕을 했습니다. 같이 사수를 해야 되지 왜 너 도망가느냐고 그러고요. 또 도망간 유태인은 틀림없이 너가 있으면 부역이나 하고 결국 죽을 텐데 왜 거기 있었냐? 너는 나치의 협력자였다라고 주장하는 나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치 공장에서 일했잖아요. 유태인들이. 너는 나치의 군수물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철교 폭파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남한으로 밑으로 탈출한 사람이고 너는 남아서 부역한 사람이고 그 보는 시각은 다 다르죠.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두뇌에 든 지식이라는 것은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은 모빌리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모빌리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의 오늘 그 범위는 넘어납니다만은 지구의 수명이 100억 년 그러거든요. 45억 년 지났습니다. 55억 년 남았거든요. 그럼 55억 년 후에 우리 지구는 없어질 때 우리 인류는 지구와 같이 동반자살합니까?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다른 별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넓게 해보면 이 드러커라는 사람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비엔나에서 출세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외무부 장관이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기라성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저 예스 하면 뭐 저절로 비엔나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비엔나는 젊은이에게 맞지 않는 도시야 라고 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나버린 거죠.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대학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최적인 상황을 찾아가 이제 결국 뉴욕 갔다 캘리포니아에서 죽지만은 그러면서 세계를 관찰한 것을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 드러커의 사상인데 이 드러커는 본인은 나는 관찰자이지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컨설팅 정도는 하지 컨설턴트 컴퍼니를 만들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다. 즉 관찰자로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잘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결과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지식 파라다임의 첫 번째 이동기에는 아직도 토지가 주요 생산 요소였기 때문에 토지 확보를 위한 전쟁도 있었고 시민혁명도 있었다. 두 번째 이동에서도 역시 선동과 피를 흘리는 공산혁명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이동기에는 자신의 두 귀 사이에 즉 머리에 든 지식을 응용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지식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피를 흘리는 전쟁이나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지금 20대, 30대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국적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어디에서 사느냐 하는 생각. 오늘 아침에 우리 임순환 세무사님이 뭐 김천에서 고향이 김천이라고 하던데 오늘날 김천에서 난 사람이 김천에서 공부하고 김천에서 죽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김천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김천에서 안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식혁명 시대의 창조행위라는 것은 새 시대의 지식은 새 시대의 자원 자체가 지식이고, 그렇게 해서 산업혁명, 노동생산성 혁명 다음으로 지식과 지식이 결합해서 경영혁명이 되는 시대에는 지식 생산성의 시대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시대를 요약을 하면 지식은 핵심 자원이 되었고, 지식은 국경이 없고, 그리고 파스테르가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지식 근로자에게는 국경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조금 논의되고 있는 게 이중국적 허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중국적 허용이 될 겁니다. 미국의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 유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중국적을 허용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우수한 두뇌를 흡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진부해지고 만다. 이게 노키아의 몰락이고 소니의 몰락 아닙니까? 그 다음에 2, 3년 전만 해도 닌텐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럼 닌텐도 요즘 뭐 매년 20%씩 감소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이폰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은 전문화되었을 때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 이걸 예술적인 것으로 보고 좀 멋있는 경영을 하자는 것이죠. 지식은 고도로 집중화된 지식이어야 한다. 집합적으로 볼 때 지식 근로자들은 새로운 자본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삼성, LG의 이 창업주와 그 가족들이 가진 주식수는 뭐 10% 전후일 겁니다. 90%는 누구냐? 근로자들이 재산이죠. 그 근로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90%는 아마 각종 연금일 겁니다. 은행연금, 이 단체에서 들어온 돈일 겁니다. 그럼 은행연금이든지 퇴직보험이든지 단체 돈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우리 같은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학연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학연금이 삼성에 투자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둘러서 이 지식 근로자가 서메이션 하면 새로운 자본가라는 것이죠. JP 모간, 한참 20세기 초에 JP 모간이 떠들 때는 미국 경제의 10%를 좌지우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 게이츠는 미국 경제의 하루분 정도의 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도 400억 달러를 현금화했을 때 문제지 400억 달러를 어떻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400억 달러의 주식을 팔라 그러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값은 반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반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팔라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거는 다른 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천억 가지고 있는 연금이 그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수천억의 연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우리 같은 지식 근로자들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는 지식 근로자들이 개개인의 합이 새로운 자본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하나의 통찰입니다. 그저 지식 근로자들이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 살아가기 위한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새로운 자본이 되었다는 것. 이것도 이제 드러크가 처음으로 한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산업혁명과 지식혁명의 차이 좀 되풀이를 하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주요했던 것이 산업사회고, 지식사회는 지식만이 중요한 자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식이었다라는 그 명제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지만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사실 궁금해하지만은 잘 말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할 때 농부가 쇠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갈 때 이 많은 농부가 임노동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농부가 쇠퇴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플래카드처럼 사람이 줄어들을수록 정서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 보조금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농부는 쇠퇴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임금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노동조합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가면서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가면 몸을 쓰는 사람은 줄어들고 정서적으로는 더 거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아주 강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육체 노동자는 어쨌거나 서서히 나는 육체 노동자지만 자식은 지식 근로자들도 다 키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소를 팔아가 너를 키우지만은 너는 소가 문제가 아니고 화이트 칼라가 되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에어컨 틀고 일을 해라. 나는 땀 흘리지만은 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라. 그것이 육체 노동자가 지식 근로자를 만든 거 아닙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한참 노동조합이 시끄러울 때 평균 월급이 6천만 원쯤 됐다 그럽니다. 노동자가 6천만 원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와 임원 자식은 해외 유학 보내고 나는 6천만 원 받아가 내 아들은 해외 못 보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좋고 나쁘고 떠나서 내 자식은 해외 유학을 보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육체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육체 노동자도 결국은 쇠퇴하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머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럼 지식 근로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노동조합은 소멸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디 강의하면 앞으로 노동조합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왜? 이제 육체 노동자가 없어지는 거는 농부가 없어지는 거하고 거의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은 저절로 소멸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억지로 없애고 할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가입해서 내 운명을 노동조합이 내 운명을 지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이동사회가 되고 내 머리에 든 것으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물론 이게 전체 인구의 아직은 소수일 것입니다만은 그런 트렌드로 간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이 피라미드 사회라고 볼 때 어떤 사회든지 경쟁이 치열해지면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지는 사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서부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긴 사람에 대한 그 반대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시는 기업가들은 돈벌이의 주역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의 수준을 바꾸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정말 틀리는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 뭐냐? 귀족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은 세금도 내지 않고 토지는 많고 직접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귀족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족이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기사가 되고 그다음에 앞서서 나가는 겁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평소에는 세금도 안 내고 내가 일을 안 했지만 전쟁이 터지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귀족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양반 사회가 아니잖아요. 신분에서 계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에서 이긴 자와 경쟁에서 진 자. 그럼 경쟁에서 진 자는 내가 잘못해서 졌다라기보다는 이긴 자가 특혜를 받았거나 이긴 자가 무슨 술수를 썼거나 안 그러면 이긴 자가 머리가 좋았거나 타고난 머리가 좋았거나 타고난 머리가 좋았고 나는 타고난 머리가 나쁠 때 이게 공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정의냐 그러면 그것도 답답하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긴 자의 책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슈페르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페르트는 자본주의가 몰락한다고 봤습니다. 왜? 자본주의는 경쟁을 하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물질적 소비 수준은 높아지지만은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으로부터 도덕적 반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덕적 반감을 완화할 책임은 이긴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양반의 책임, 고기 한 자의 책임 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건 정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노블리스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경영은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예술 활동이다.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부를 민주화하고 경영자는 삶의 수준을 높인다. 기업인 스스로 자신을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회는 위대한 사회다. 이게 제가 이제 이 드러커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결론을 내린 시각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그치고요.